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열과 열량에 대해서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공부할 것은 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부터 공부를 해볼 건데, 이게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열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열 에너지는 결국에 무엇을 결정하는 거냐면은 물체의 온도를 결정하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온도를 결정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열 에너지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 다른 정의하자고 했죠. 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다? 온도를 결정하는 것인데, 온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다? 물체의 입자 운동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시다. 즉, 입자 운동을 결정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열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간단합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 가장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것이 뭐냐면은 열 평형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질로 열 에너지가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치? 한번 써보자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질로 열 에너지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 그지? 여기서 이동한 열 에너지의 양을 우리는 열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뭐라고요? 즉,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한 열 에너지의 양을 우리는 열량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우리는 파악하기 위해서 단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위예요. 바로 킬로칼로리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 킬로칼로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 K가 붙어 있기 때문에 1000을 의미하는 것일 거죠. 그래서 어떠한 물체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물의 질량이 1kg일 때 이 1k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 에너지의 양을 우리는 1kcal라고 정의할 겁니다. 그러면 K가 붙어있지 않은 칼로리라고 하는 친구도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럼 칼로리는 K가 떼고 나서 물이 얼마 있을 때를 정의하는 걸까?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의 양을 우리는 1칼로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근데 우리가 주로 사용을 다니는 킬로칼로리예요. 우리 밥 한 공기가 300인가 400킬로칼로리 정도 된다고 공부한 적 있죠? 그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파트는 이 두 번째 비열이에요. 비열. 자, 비열의 별표 하나 치시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자,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비열은 별로 어려운 친구는 아니야.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열은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겠죠. 어떠한 물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열 에너지의 정도를 우리는 비열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 지금 온도를 올리는 데 필요하다 그랬고요. 열 에너지가 지금 여기서 또 다른 단위가 하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열이라고 하는 친구의 단위를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자, 내가 간단하게 지금 말로만 한번 설명해 볼게. 우리가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물을 보글보글 끓이고 있어. 여기에 내가 차가운 물을 마시다가 으쿠 해가지고 한 방울 톡 떨어뜨렸어. 근데 갑자기 그 물이 확 식어? 보통 그렇지 않죠? 그거 한 방울 들어간다고 물의 온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팔팔 끓고 있는 물이라고 하면요. 그죠? 따라서
이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물체 질량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온도라고 하는 개념 나와 있기 때문에 온도에 대한 측면도 우리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열 에너지에 대한 내용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열 에너지를 열량이라고 다시 재정의할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쉬운 것부터 갑시다. 첫 번째, 비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열이라고 하는 것이 크다. 해볼게요. 그러면 물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열 에너지의 양이 많이 필요한 거야? 적게 필요한 거야? 많이 필요한 거겠지? 그지? 그래서 비열이 크다는 것은 온도가 더 적게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내용이죠. 그죠? 그죠? 그럼 두 번째,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작아지게 된다면 물체의 온도 변화는 크다고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왜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떠한 물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열 에너지가 조금만 있어도 된다는 소리야. 그지? 그러니까 비열이 작으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네. 자, 지금 화살표의 방향이 서로 어때요? 반대로 되어 있죠. 따라서 비열과 온도 변화는 서로 반비례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열과 열량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비열의 공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공식부터 가지 말고 그러면 제 책에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긴 하지만 물리량의 약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호부터 가도록 합시다. 기호. 차근차근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비열이에요. 비열은 소문자 C로 표기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열량은 우리가 대문자 Q로 표시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과학에서는 이건 거의 고정이죠?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소문자 M으로 표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온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냥 온도가 아니고 온도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었던, 왼쪽에도 제가 써놨던 대문자 T로 표시하지 않고요. 그냥 구분을 한번 지어주기 위해서 소문자 T로 표시하게 됩니다. 요 정도 하나 머릿속에 넣어둔 상태에서 비열은 어떻게 구하는지 혹은 열량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여기다가 살짝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이건 사실 공식 암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공식 암기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자, 나올 수 있는 공식은 크게 네 가지예요. 그쵸? 왜냐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니까 공식도 네 가지가 있을 건데, 저는 가장 쉬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열량을 구하는 공식인 Q입니다. Q는 CMT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우선 머릿속에 넣어둔 상태에서 나머지 공식을 한번 유도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칠판에 써 있는 C, 비열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MT분의 Q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질량을 구하는 공식은 CT분의 Q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 네 번째, 온도 변화를 구하는 공식은 CM분의 Q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됐나요? 여러분, 지금 이거 달달달 암기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물론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은 기역, 니은, 디귿 지문이나 1, 2, 3, 4, 5번 오지선다형의 문제로 나오게 되었을 때 충분히 우리가 헷갈릴 수 있고 파악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당장 저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신다 하더라도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건 제가 이제 원래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약간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건 약간 수학적인 내용인데 과학에서 보통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자가 분모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반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비례하는 것이고요. 그럼 어떠한 숫자나 문자가 분자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저 내용을 바탕으로 방금 썼던 공식을 정의 한번 해보자면 비열은 질량에 반비례하고 온도 변화도 반비례하겠죠. 그래서 지금 비열과 온도 변화 반비례했죠? 그죠? 하지만 열량에는 비례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Q가 다 분자에 올라가 있으니까 열량은 항상 비례할 것이고 비열과 질량 반비례, 비열과 온도 변화 반비례. 그쵸? 그럼 다 지금 이거 공식 하나 좀 다 모든 게 해결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쫙 써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부터 정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하여 비례와 반비례를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비열이라고 하는 친구는 열량과는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분자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비례하다. 그리고 세 번째, 분모에 내려가 있는 질량과는 어떤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반비례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비열은 또 누구와 반비례할까요? 온도 변화와 아주 글씨가 미안합니다. 온도 변화와 반비례하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저기서 앞뒤 자리만 바꾸게 되면은 기역, 니은, 디귿 지문 나왔을 때 안 헷갈릴 수 있겠죠? 그죠? 네, 요 정도 하나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문제 풀면서 차근차근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공식을 4개를 다 기억하지 말고 저는 항상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 두시게 되면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겠지? 그 정도 이야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이 비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 그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비열에 활용한 비열과 관련된 현상이에요. 비열과 현상인데 이 비열과 관련된 현상은 주로 공부하게 될 것이 이제 바람이에요. 바람. 물론 솥 같은 거, 우리 뚝배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있죠. 여러 가지 것들도 존재하겠지만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올 것은 이제 사실은 바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열과 관련된 현상으로 주로 기억하실 것은 바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중학교 3학년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계절풍이라고 하는 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절풍이라고 하는 거 아니죠. 미안합니다. 해륙풍이죠. 미안해요. 큰일 날 뻔했네. 해륙풍. 큰일 날 뻔했어. 왜냐면 이제 계절풍이라고 하는 친구도 이 비열을 이용하는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살짝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계절풍으로 가도 큰 문제가 없어. 큰 문제가 없어서 한번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해풍부터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
자, 해풍은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주로 낮에 부는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낮에는 온도가 높죠. 그죠? 요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다가 제가 하나만 더 쓸게요. 이게 지금 비열과 관련된 현상인데, 이 비열의 크기를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육지가 비열이 더 작습니다. 오케이? 그럼 얘들아,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림을 그려볼게. 자, 이렇게 있어요. 자, 비열의 크기가 더 작기 때문에 육지는 온도 변화가 더 어떨까요? 크겠죠. 그쵸?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 변화는 클 거야. 따라서 첫 번째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낮에는 온도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육지의 온도가 바다의 온도보다 더 높을 겁니다.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입자운동 어떻게 돼? 활발해져. 그럼 기체의 부피는 팽창해. 밀도는 감소하지. 그럼 그 공기는 어떻게 돼? 상승하겠지. 그래서 낮에는 대륙 쪽에서 공기가 올라갈 거고, 이 공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바다 쪽에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는 바람을 우리는 해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해풍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 것이냐? 바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해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육풍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육풍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온도가 낮은 밤에 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친구도 똑같이 비열을 이용해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게 되면, 비열이 더 큰 바다 혹은 비열이 더 작은 육지의 온도 변화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열이 더 작죠, 육지가. 그럼 온도 변화가 어때? 굉장히 클 거야. 반대로 바다는 비열이 크죠? 온도 변화가 작아요. 따라서 온도가 굉장히 낮아진 밤에는 오히려 바다의 온도가 더 높아지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밤에는 온도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육지의 온도보다 바다의 온도가 더 높구나. 그러면 바다 쪽에서 상승 기류가 일어날 것이고, 이 공기를 육지에서 채워주게 되는 바람이 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방향, 지표면 기준으로 바람이 부는 방향을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겠구나, 공기가 이동하겠구나 생각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어렵지 않죠? 네, 저거 하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하나만 하면 끝납니다. 생각보다 강의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네, 여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공식 암기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여긴 다시 1번으로 갈게요. 1번으로 가게 되면은 열팽창 하겠습니다. 열팽창. 자, 여러분, 열팽창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지하철 타고 가거나 기차를 타고 가면은 쿠쿵쿠쿵 계속 소리가 나죠. 그게 왜냐면은 선로와 선로 사이가 떨어져 있을 때 한번 쿠쿵 덜컹 한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떠한 물질들, 아니 대부분의 물질들이 그렇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조금씩, 아주 작지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요, 물질의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괜찮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첫 번째, 여러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입자 운동이 어떻게 돼? 활발해져야 되겠지. 그치?
입자 운동 활발해지게 되면은 입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야 되겠네. 그치? 아, 그래서 부피가 팽창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도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입자 운동이 둔해지죠? 입자 운동 둔해짐. 그쵸? 그럼 자연스럽게 물질의 부피는 어떻게 된다는 소리가 되겠어요? 감소하겠구나. 이게 바로 열팽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부피가 커진 거는 팽창이면 작아진 거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수축이겠죠. 네. 열팽창은 결국에 열수축이라고 하는 친구랑 뗄래야 뗄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오케이? 좋아. 근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열팽창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에 따라 팽창하는 정도가 다 똑같진 않아요. 조금씩 다르고 그것을 이용한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린 대표적으로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하게 됩니다. 무슨 메탈?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하게 돼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열팽창 정도가 서로 다른 두 금속을 갖다 붙여요. 이런 식으로. 자, 위에가 빨간색, 아래가 파란색인데, 위쪽에 있는 친구는 열팽창 정도가 큰 거고 아래쪽에 있는 친구는 열팽창 정도가 작아요. 그럼 우리가 저 물체에다가 막 가열을 해줍니다. 가열을 해줘요? 가열을 해줘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열팽창하겠죠. 근데 빨간색이 더 많이 팽창한다 그랬지.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이 친구는 이렇게까지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파란색은 조금만 늘어나게 되는 거야. 그럼 한쪽으로 휘겠네? 이게 바로 바이메탈입니다. 열팽창 정도가 서로 다른 두 금속을 붙여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얘를 반대로 냉각시켜 볼 거야. 냉각시켜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다시 이렇게 돌아가겠다. 그치? 그럼 이 친구를 다시 가열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저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뭘 추측할 수 있냐면은 이런 걸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열 팽창하는 정도가 크면 반대로 열 수축하는 정도도 크구나.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은 이제 현상들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굉장히 빠르게 호다닥 이동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열심히 배웠던 것은 결국에 비열과 열팽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쵸? 비열과 열팽창. 그죠? 근데 결국 저 비열과 열팽창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암기하셔도 절반 이상 맞을 수 있다라는 거야. 첫 번째, 우선 공식 암기예요. 공식 암기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말하는 공식 암기는 그 네 가지의 공식을 다 암기하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최소한 Q는 CMT라고 하는 이 공식 하나라도 기억을 해놔야 돼. 그래야 비열과 열량, 비열과 질량, 비열과 온도 변화, 그걸 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여기서 파생되면 더 좋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각각의 정의 같은 것들이요.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의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당연하게 비열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혹은 열량이라고 하는 친구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쵸? 질량과 온도 변화는 아니까? 그쵸? 자, 그리고 공식이 나왔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활용하고
공식을 대입해가지고 계산해야지. 그치. 세 번째로 많이 나올 문제 스타일은 단순 계산입니다. 단순 계산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기억해 두세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Q라고 하는 친구는 항상 킬로칼로리를 사용하게 될 거야.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 킬로칼로리는 물의 질량이 얼마였죠? 1kg이었지. 따라서 여기서 사용하게 되는 질량의 단위도 킬로그램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됐나요? 자, 제가 지금 단위를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가지고 장난치겠죠. 바로 단위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나요? 좋아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할 수 있으면 문제 풀 때 큰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번째로는 열팽창에 대한 내용 이야기할 건데, 열팽창은 사실 할 얘기가 많지 않아. 칠판에 써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갑시다. 어떻게? 열팽창 정도가 크면 그만큼 열 수축하는 정도도 크다. 저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비열도 그렇고 열팽창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들 혹은 예시들 혹은 바이메탈과 같은 도구들, 이런 것들 뭐 해야 되겠습니까? 두 글자 암기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열과 열팽창은 이걸로 마무리할 거고요. 풀다가 모르시는 부분은 저한테 질문해 주시거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업은 여기까지.